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12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하면서요. 드디어 이제 일봉 차트에서 6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과거에도 60일 이평선을 깼을 때 21년이었죠. 그때가 이제 하락의 시작이었는데요. 미국에도 공매라든가 숏플레이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드디어 봐라. 이제 엔비디아 이제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갑론을박이 한참입니다. 빠진 이유가요.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 초엽에 진입했다. 부동산 회사 백개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이라고 중국어로 발음을 하는데요. 매출 기준으로는 중국 1위 부동산 회사인데 도산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중국 시장은 의외로 잠잠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해외에서도 난리고요.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으로 AI 칩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거 발표하면서 불안감이 또 확산됐고요. A100 칩하고요. H100 칩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AI 칩인데요. 이게 굉장히 고가이고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이죠.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TSMC의 CoWoS 공정하고요. SK 하이닉스의 HBM 제작하고요. 또 여기에 납품을 서두르고 있는 TC본드를 만들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런 식으로 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원활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서플라이 체인이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다 이야기 나오면서 과연 공급이 제대로 될까? 이런 것들이 23일날 실적 발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 한번 저희가 쭉 훑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또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하고 유럽을 보면요. 지금 경제 상황이 과거 LTCM이라고 있었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런 사태나 아시아 금융위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자 생활할 때인데 자고 나면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했거든요. 매일 2%, 3%씩 빠졌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증시가요. 지금 유럽하고요. 인도하고 일본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가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통화정책도 정반대거든요. 증시도 온탕냉탕이고요. 통화정책도 온탕냉탕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이 지금 잘 이끌어 나가고 있냐, 글로벌 경제 패권을 잘 유지하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되냐, 저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패드가 실기는 했지만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 올리는 것도 굉장히 적절한 대처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죠. 엔비디아 차트만 보면 좀 불안하실 겁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이격도가 상당하지 않느냐. 주봉 차트를 보면 이제 120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차티스트들이 신이 났죠. 모건 스탠리 차티스트는 급락이 예견된다 이렇게까지 있는데 이격도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월봉을 보시면 이게 이제 폭은 비슷한데 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21년도에는 4배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60개월 이평선의 그 주가 수준보다 실제 주가가 4배 정도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3배 정도 되고요. 이게 4배가 되려면 600달러 정도는 가야 엔비디아 주가가 과거의 이격도하고 비슷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직전 고점을 뚫지를 못했어요. 엔비디아처럼. 가다가 말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과거에 쭉 가다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정도밖에 안 왔다고요. 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상승 각도는 과거하고 비슷하게 날카롭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뚫지를 못한 상황에서 이격도도 과거보다는 높지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확실히 꺾인다. 이건 제가 애매하다고 보이거든요. 나스닥도 월봉 차트를 보면요. 비슷해요. 이것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나스닥은. 그래서 종고점에는 턱없이 모자라고요. 이격도도 21년 11월에 비하면 크게 낮다. 다음 두 번째, 중국 정신은 진짜 위험한가? 차분해요. 지금 보면 비구이 위안도 보면요. 선반영됐다는 분위기거든요. 상해 종합지수를 봐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 지금 하락이냐 상승이냐 신호를 딱히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심천 A의 월봉 차트를 보면요. 수렴 행태를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은 급락할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심천 B증시의 월봉 차트를 봐도 아직은 이상 징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심천의 대표 종목으로 구성한 심천 성분지수라고 있습니다. 120개원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심천 성분지수 주봉 차트를 한 번 더 보면요. 1만선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 추가 하락 리스크가 있습니다. 심천 성분지수는 A시장하고요. A시장은 이제 외국인이 허락을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B시장은 비교적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인데, 여기 다 합쳐가지고 69개 우량 종목을 선정을 해서 산출한 지수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서 지금 참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100개원을 보면요. 시총이 4조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해고요. 홍콩에는 일부분만 주식에 일부분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정협위원을 지냈던 양고창 씨가 창업한 회사이고, 지금은 둘째 딸 양후이엔이 대표인데 여자분이죠. 외국 유학을 다녀왔고, 문제가 이제 2018년에 키프로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중국 인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노를 샀었습니다. 비호감 인물인데 시진핑과는 정치적으로 접점이 없는 반대파의 인물이거든요. 아버지가. 3년 차트를 보면 계속 빠지고 있는데 1,500억 위안이 넘는 신용공여, 한 30조 가까운 돈을 이렇게 신용공여를 하작받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100개원의 주가를 보면 정말 부도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 어떠냐? 닝더스다이, 중국의 최대 이제 배터리 업체, 우리나라와 경합을 하고 있는 주가가요, 이미 21년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나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시총이 200조 가까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올라오려고 일부러 바닥에서 행보하는 것 같고요. 비아디 3년 차트를 봐도 그렇게 충격이 없습니다. 비아디는 전기차도 생산을 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마오타이주로 유명한 기주 모태주, 이게 내륙 업종 중에 종목 중에서 1위거든요. 예, 급락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홍콩에 상장된 텐센트, 한때는 아시아의 부동의 1위였는데 시총으로, 지금은 TSMC에 밀려서 2위죠. 이 회사만 안 무너지면 큰 충격은 없는데요. 21년 최고점에서 쭉 내려온 후에 반등을 하고 쉬고 있는데 큰 금융위기의 징후는 아직 없거든요. 공상은행을 보면요, 2018년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데 계속 빠지고 있지만 이게 채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홀딩스가요, 이제 많이 빠졌죠.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시총이 이제 324조, 주가는 계속 빠졌는데요. 최고점이 334달러였는데 지금 95달러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분기순이익이 예상치인 286억 6천만 위안을 웃돌았다고 하네요. 실제 순이익은 343억 3천만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51%가 증가했고 예상치마저 넘어섰으니까 야, 이 불황 맞냐? 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죠.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디플레이션 초입이니까 더 싼 제품을 찾아서 온라인 숍으로 이렇게 몰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 초기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상황이 문제는 없다. 징둥닷컴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려고 하는 거는 알리바바하고 비슷하고요. 많이 빠진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 경제 정치를 보면요, 침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경제는 엉망이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2년 전부터 반영을 해서 의외로 지금 100개원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미국 채권 가격을 한번 보죠. 올해 4월 달에 하이투자증권의 연구원이 이제 가설을 제시를 했는데, 자기가 쭉 보니까 M2 증가율이라고 있어요. M2. 가장 보편적인 통화량인데, 이 M2 증가율을 가지고 이제 각국의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M2를 작년에도 마이너스 1% 줄였고요. 올해도 마이너스 2.4%, 작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줄인 게요, 전년 대비해서 처음이랍니다. 1960년으로 돌아가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M2의 장기 추세선이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제 하향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M2가 장기 추세 곡선을 하향 이탈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MV는 PY라 하는 게 있거든요. 전통적인 화폐 수량 이론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M은 뭐냐면 통화량이고요. V는 화폐 유통속도인데, 통화 유통속도.
P는 뭐냐 물가고요. Y는 생산량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V라는 놈이 하도 있잖아요. 떨어지니까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 물가는 자극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최근 들어서 일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등식이 지금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주장이거든요. 요거는 일정하다 치고, 일정하면 요에 발을 붙이거든요. 요건 없다 치고, 그러면 통화량은 이꼴은 물가지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통화량을 뭐 줄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으로. 그래서 물가가 곧 잡힐 것이다 라고 4월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빗나갔죠. 물가는 3%까지 빠졌다가 어제그제 발표된 7월달 물가지수가 기저효과가 끝나면서 전월 대비해서 약간 증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였는데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에서 7월은 3.2% 증가했다. 이거 보면 약간 틀렸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질 거로 예상했는데 지금 뭐 고임금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제 물가지수 구성 요소 중에요.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거든요. 이게 이제 임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고임금 문제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그 배터리 3사 공장을 지을 때도 지금 그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공장 짓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각 외로. 테일러시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도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미국의 임금이 뭐 그제 보니까 그 UPS 같은 경우는 그 트럭커들 평균 임금이 17만 달러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금이 굉장히 고임금이 돼서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10년물 채권이. 이건 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리포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AI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채권을 용감하게 사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2년물이나 더 짧은 듀레이션의 어떤 채권을 샀으면 이제 금리 하락을 노리고 채권 가격의 상승을 노리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짧게 이자를 취득하려고 산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샀다 이겁니다. 국채를. 하이투자증권의 연구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물가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올 연말 되면 끝나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지금 뭐 통화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미국은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도 안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M2 증가율은요, 미국하고 틀려요. 계속해서 더 통화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하죠. 2년 5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간 것은 처음인데 폴 크루그만이 중국 경제가 과거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도 더 심한 상황을 겪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는요, 이런 고령화하고 경제정책 실책 남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심각해지고요. 부동산도 너무 거품이 이제 생겼다가 꺼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판박인데 아마 단기 대응으로 점철하겠죠. 이게 뭐 구조적인 대응은 안 할 것 같고 아마 그 시진핑의 정책 전환 때까지는 계속 주가가 점진적으로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글로벌 자금 이동이라는 거죠. 한쪽은 인플레를 걱정해야 되고 한쪽은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다른 건 모르겠고 중국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굉장히 우호적이어서 툭하면 몇십 년을 내다보고 중국에 투자해라 했던 마크 모비우스 박사가 최근에 이제 폭스 채널하고 대담을 했죠. 돈을 인출하려고 홍콩 은행을 방문을 했는데 엄청난 자료를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당신이 여기서 얼마를 벌었고 이런 투자 과거의 이력을 다 제출하라고 해서 아이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폭스 채널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탠스를 바꿨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라고 그런 사람도 유명한 투자자인데 왜 21년에 급락을 예견해서 유명했잖아요. 이분도 중국 투자를 권하다가 올 들어서 태도를 바꿨다 하거든요. 글로벌 자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금융자본은 이미 빠져나갔고요. 산업자본도 빨간선을 보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FDI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요거는 이제 중국에 직접 투자해서 산업체를 경영하는
그런 직접 투자 금액인데 이런 직접 투자 금액이 빠져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여섯 번째가 미국 기업의 대응. 아까 뭐 워렌 버핏이 국채를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AI주를 많이 사요. 3,750억 달러 중에서 47.3%가 그러니까 이게 한 232조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스노우플레이크 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절대적이죠. 뭐 워렌 버핏은 애플 빠니까. 근데 아마존하고 스노우플레이크에도 각각 1조 8천억, 1조 2천억 우리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애플도 시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이폰 안에 광범위한 AI 관련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하여튼 이 AI 관련주에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미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고임금 사태에 대해서 AI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생산성을 올려서 임금 상승에 지금 대응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때 우리 팬데믹 사태 때 그 AI화를 해서 가속화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인건비가 오르니까 AI를 통해서 로봇을 붙여서 또는 자율주행을 붙여서 이게 생산성을 극복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많고요. 과거처럼 리세션이나 이런 거 왔을 때 기업들이 돈이 없었는데 미국 기업은 지금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 아마존 설명하면서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분기 말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500조 되거든요. 돈이 많아요. AI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탄은 정부 자금 없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 것도 감을 잡은 거거든요. 이런 AI하고 클라우드하고 융합을 시키려는 이 세 회사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욕구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지금 엔비디아에 넣은 거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이제 이 워렌 버핏도 AI를 투자를 하는 거 보면 AI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만 AI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 기업의 수익성도 AI로 잡겠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화되면서 생산품의 물가 상승 이거를 막겠죠.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신규 고용은 좀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신규 고용을 줄여서 뭐 로봇이나 이런 거 대체를 하게 되면 인건비도 종국에는 잡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젊을 때는 툭하면 뭐 세계 글로벌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때는 실물 경기가 완전히 붕괴가 됐고요. 부동산 가격이 무엇보다도 급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했거든요. 지금처럼 고물가 현상이 문제가 안 됐었어요. 또한 글로벌하게 증시가 동반폭락했고요. 각국의 채권값도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LTCM 문제를 떠올려 보시면 알잖아요. 그때는 제가 정말 뭐 취재를 하고 회사에 가서 유럽 증시를 키면 맨날 폭락했어요. 2% 3%씩.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무서운데 따라서 그때는 각국의 신속한 구조조정하고요. 자금 투입이 가장 빠른 해법이었다고요. 그때 엔론인가 회계 부정 사태 때도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자금을 퍼부어버려서 봉합을 시켜버리더라고요. 필요하면 또 뭐 제3국가에는 IMF가 개입해서 반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를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일본 증시는 오히려 호황 국면이에요. 대만 증시도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잘 날아가고 있잖아요. 인도 증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사상 최고가고요. 독일 증시는 뭐 에너지 수급 문제라든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시끄럽다 뭐 이렇게 했는데 증시는 사상 최고가예요. 나스닥보다 더 좋은 모습입니다. 프랑스도요 굉장히 좋아요. 쭉 날아가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TV를 보면은 연일 뭐 소유 사태가 보도되고 총리가 실각할 거다 뭐다 하지만은 주식시장은 하락입니다. 미국 S&P 500이요 오히려 지지부진한 편이에요. 이들 나라 국가에 비하면. 그래서 중국 디플레이션 문제가 정말 글로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면 벌써 이들 시장이 급락했을 거라고요. 급락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못한 게 한국 증시인데 독일만 해도 2011년 이후에 지수가 3배나 올랐는데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서 20% 겨우 올라가 있거든요. 코스닥은 2011년 대비해서 2배 약간 더 오른 상태고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세제 문제하고 가버넌스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양극화 시대의 주식 전략은 어떻게 되냐? 요약하면 현 상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째는 중국하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디플레이션, 글로벌은 인플레이션.
이 점이 과거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 다르다. 두 번째는 고임금으로 해서 선진국의 물가가 잘 안 잡힌다고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고, 세 번째, 이 와중에 워렌 버핏은 중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상반기에 BYD 주식을 팔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 채권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AI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서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AI 산업이 급속히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 돈도 많고요, 기업들이. 그 다음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고 당위성도 지금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력도 쌓여 있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AI 관련주에 절반을 투자할 정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섯 번째가 엔비디아 잡음으로 인해서 주가 단기 급락 현상이 나타났다. 일곱 번째가 미 주요 지수는 2021년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격도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좀 위험하고요. 다른 걸 보면은 지금 주식을 팔 상황이 아닌데, 한마디로 제가 숏을 잘 치지만 과거처럼 글로벌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계멸할 것이다. 그래서 공격적인 숏을 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뭐 각국 증시가 과거처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시킨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조정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아까 하이투자증권이 제기했던 가설처럼 통화량 감소가 서서히 지금에서야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고임금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임금 상승률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하고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미증시 비중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국 투자 비중은 줄이고요. 특히 AI 관련주의 비중을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도 의외로 지금 사면 괜찮지 않을까. 듀레이션이 좀 긴, 만기가 좀 긴 10년물 같은 거 사놓으면 뭐 정 안 되면 매년 4%씩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저기 시중금리가 빠졌다. 그러면 채권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때 차분차익 보고 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3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거대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악재 때문에 불안해 하시지만 그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뭐 좋은 기분을 가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관론이 확산될 때 오히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